작가님께서 이제 저도 궁금한 점이 처음 등단하셨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등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등단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냥 기쁘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등단할 때가요. 제가 시를 이렇게 습작을 많이 하면서 이제 데뷔를 해야겠다. 등단이라는 그것도 신춘문예로 해야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매년 신춘문예에 응모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그것도 5년 동안 최종심도 올라간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시를 쓰셔서 계속 이제 응모를 하신 거죠? 응모를 했는 매년 네. 신춘문예가 1월 1일 날 발표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니까 알고 나서, 그러니까 1월 1일 날 신문 받아보면 심사평에 이름이 있는지도 밝혀지니까요. 없는 걸 얻게 되면 1년 동안 썼던 원고지 더미 탁 불태워버리고 백정처럼 소주 팍팍 뿌리고 다시 쓰고 다시 하고 다시 쓰고, 그게 5년 하고 하다가 나는 신춘문예하고 인연이 없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이 문예지가 있어요. 이번에는 잡지, 문예 잡지로 바꿨어요. 그래, 이거라도 등단을 해보자 했는데 그거는 최종심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군요. 올라간 지 2번 만에 바로 이 문학사상사에서 연락이 당선이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담당 그 여자분이셨는데 즐거우시죠? 기분 좋으시죠? 네. 저한테 내 소리를 막 들으시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룰 거 다 이뤘다, 이제 등단을 했으니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시라는 라이센스를 받고 문단에 나가서 보니까요, 등단하고 나서 사라지는 시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등단하시고서도 네. 작품 발표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시인들. 그리고 또 알게 된 게 뭐냐면요, 등단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그런가요? 문단에서도.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시집이 나오지 않으면 시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등단이면 끝난 줄 알았더니 시집도 내야 되네. 사진 시집은 내야죠. 그것도 시집도 아무데나 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뭐 메이저 출판사에 내야지만 인지도가 생기고 어쩌고 다 선배들이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집을 내고 나서 나는 이제 한 권을 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해서 엄청 뭐라 그랬죠? 이 기분이 좋아서 한마디로 밤마다 술 먹고 했더니 몸무게가 한 20kg가 더 찌더라고요. 아니 그때 내신 시집이 제목이 첫 시집이요. 네, 리트머스. 그 리트머스라는 네. 시집이죠. 네. 네. 아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집 내겠는데, 사실 신춘문예라든지 문예지로 등단하고 나서 시인들이 발표 지면을 얻지 못하고 사라지는 시인들이 제가 볼 때는 한 80% 90%예요. 80%요. 네. 아이고. 대부분 첫 시집을 내지 못해요. 아니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고 그런 당선이 다 되고서도 네. 사라지시는 거죠. 그렇죠. 아유. 사라진 사람 많아요. 아이고 그렇군요. 결국은 끊임없이 쓰고 발표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라는 장르가 역시 생활의 생계형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원고료 시 한 편 쓰면 2편 쓰면요, 네. 3만 원, 5만 원. 3만 원이요. 네. 그리고 또 좋은 데는, 많이 주는 데는 20만 원까지 주기도 하는데. 네. 아니 그- 많이 줘서 20만 원이요? 예. 아이고. 근데 결국 이거 갖고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시인들이 등단하고 사라지는 이유가 네. 생계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직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올인하다 보니까 네. 문학적인 쪽에 갈 수가 없겠죠. 아니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작가님들 뵈면은 원고료를 받는데 장당 얼마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받아봤을 때 라디오 원고나 이런 걸 받아봤을 때 텀이 조금 굉장히 네. 긴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 글씨가 굉장히 타이틀을 굉장히 크게 뽑아놓고 일단 한 장 뭐 이렇게 음.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원고료를 받으시기 위해서 페이지마다 근데 시를 읽는데 이거는 시는 그 10페이지가 단 몇 줄에 함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몇 페이지가 뭡니까? 몇 년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건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원고료라는 게 이런 고민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 이게 힘들군요. 그렇죠. 대부분 시인들이 전업 시인을 하는 시인들은 0.1%도 안 될 거예요. 다 따로 직업이 있죠. 한마디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다 갖고 있죠. 제가 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저 담당 교수님이 시 창작 교수님이 뭐라고 저만 보고 마지막 수인데 저만 보고 막판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학의 언저리에 직장을 구하거라. 그래서 제가 문학에 관련된 일을 해야지 시를 쓴다는 얘기를 교수님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구직 활동 막 한 게 그래서 직장이 여기 전에 헤이리 예술마을 있잖아요. 네네. 거기 문화예술마을이잖아요. 네. 거기 직원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교수님께 첫 월급 타면 빨간 내복 사드려야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교수님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문학의 언저리에 직장을 마련해라. 그렇죠. 계속 시를 쓰게 된 것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생활에 쫓기고 직장일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저희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하고 싶으면 가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뭔가 현실에 쫓겨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가정을 챙기다 보면은 결국 돈을 더 받게 되는 직업으로 사실 가게 되거든요. 근데 네가 계속 배고픈 거를 참고 배고픈 상태로 있어야 음악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 저희 선생님께서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14년 동안 근무를 하셨다고요. 네. 홍보 사보 그 담당 직원으로 들어가서 퇴직할 때는 사무국장 그러니까 바로 다 이렇게 쭉 해서 끝까지 올라가서 네. 거기서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됐죠. 끝까지 그렇군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막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14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어떤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었나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네. 그 마지막 시가 하나 더 준비가 돼 있는데 마음지도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 시도 제가 시인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에 한번 제가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한번 읽어주신다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마음 깊이 새기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지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다. 담장은 이곳으로 안내하기 위해 제 몸을 꺾으며 길을 불러들였다. 바람도 이곳에서는 애돌아가야 한다. 얼마나 많은 인연이 돌아갔는가. 길 끝까지 가봤다면 마음의 지도가 생긴 것이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 끝까지 가봤다면 마음의 지도가 생긴 것이다 라는 말이 뭔가 저는 위안을 주는 것 같았어요. 내가 원하는 길로 곧게 가진 못했지만 그런 지도를 넓혀가면서 왔다는 그런 위안을 주는 듯한
저에게는 문장이어서 네. 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쓰신 건지. 그 막다른 곳에 가면 이제 돌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좌절이나 실패가 아니라 거기까지 가닿는 길을 알게 됐으니 그것이 그 자체가 지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경험과 경험이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를 깨닫는 과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네, 너무 따뜻하게 써주셔서 정말 이 한 문장으로 위안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또 한 번 다시 느끼게 돼서 정말 좋은 시를 세상에 내주셔서 진심으로 저는 어떤 독자로서 네. 시를 접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뭐랄까 청자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드립니다. 너무 네. 좋은 시입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 작가님의 시를 네, 들어보니까 뭔가 나도 이런 멋진 문장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뭐랄까 그 예술에 대한 욕구, 창작에 대한 욕구가 네,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사실 쓰면은 그냥 어린이 초등학생 일기처럼 써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인님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시인님과 시를 같이 쓰는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했는데 네.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아유 좋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사실 떨립니다. 네, 너무 떨리고 이 저의 이런 글을 보여드리게 되는 게 너무 부끄럽지만 한번 또 이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제가 또 시인님 앞에서 글을 써보겠습니까? 글씨를. 네네. 네, 저는 글이 아니고 글씨죠, 저는. 네. 여기 칠판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칠판에다가 적어볼까요? 네, 그렇죠. 적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지우개로 지우거나 같이 상의해서 문장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 알겠어요. 그럼 칠판으로 가실까요? 네. 그 쓰고 싶은 네, 글귀를 적는 거예요. 쓰고 싶은 글귀요. 네. 그럼 첫 문장만 한번 적어봅시다. 첫 문장 네. 이쯤에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장이 좋을까요? 그 어떤 감정이라 뭐 주제라도 아무것도 괜찮아요. 그래야 방향이 잡히니까. 쓰려니까 떨리는데 오, 다 같은 나무인데 왜 쟤는 혼자 있을까?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문장을 생각했어요? 지금 이제 순간 이렇게 고민을 잠깐 해보다가 지금 눈을 감으면 요 앞에 이 네, 캠핑 체험장 네, 네,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요 앞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네. 빛이 이렇게 내리는데 네. 요 뒤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네. 나무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자란 친구들도 있고 네.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간격에 맞춰서 심은 나무도 있으니까 누가 떨어져 있거나 누가 모여 있거나 하는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일정하게 서 있는데 그냥 유독 나무 하나를 딱 바라봤을 때 그냥 예를 들어 네. 요 화분이면 그냥 다른 건 안 보이고 얘만 딱 보이는데 그게 떨어져 있게 보였어요. 네. 근데 그리고 어떤 숲이 있어도 어떤 그 나무를 보면 그냥 그 나무만 보이더라고요. 그 어떤 연계가 돼서 숲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숲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냥 나무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왜 쟤는 뭔가 숲으로 안 보이고 쟤 혼자 나무로 보이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그 밑에다가 다음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볼 때는 나무인데 왜 혼자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혼자를 받쳐줘야 돼요. 혼자를 받쳐주나요? 네, 다음 문장에서 네.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줘야죠. 왜 혼자 있는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적 공간을 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주냐면요, 눈에 보이도록 아까 같이 묘사로 잡아주는데 제가 볼 때 혼자라고 하면 해야죠. 이렇게요. 들려 한가운데. 무슨 나무 좋아하세요? 저는 쓸쓸한. 저는 이렇게 잎이 뾰족뾰족한 나무 좋아합니다. 침엽수, 침엽수. 소나무, 소나무. 잣나무 뭐 이런 거요? 네, 소나무, 잣나무. 그러면 이렇게죠. 잣나무,
한 그루. 자, 서 있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혼자를 받쳐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성악가님께서 한번 네? 그 밑에를 또 써보는 거예요. 받아줄 게 뭐냐면 네네. 들녘 한가운데 왜 서 있을까요? 서 있는 건 이제 잡혔어요. 네. 그러네요. 잣나무가 무엇 때문에 혼자 거기 서 있을까요? 왜 서 있을까요? 남을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 시 볼 때는요. 이걸 통해서 나 혹은 타인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타인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 시에서는 보니까 서정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요. 태양, 해, 낮달. 잣나무가 낮달이나 해에게 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혼자 있을 만한 역할이 생기죠. 근데 제가 생각한 거랑 문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우고 다시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말동무는요. 의인화잖아요. 그러네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했는데 지나친 의인화가 강하면요. 네. 동시로 읽힐 수 있어요. 아이들이 시겠지. 그렇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퇴거를 한다 그러면 말동무는 보다 다른 말. 이건 아웃이군요. 그러면 근데 왜 한 그루로 서 있는가? 태양에게 무슨 걸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판인데 나무가 없는데 네. 한 걸어 서 있는데 그럼 태양이 고 나무를 그 들판이라는 걸 비출 네.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점에 말 걸 대상이 없기 때문에 네. 한 그루 서 있어 주는 거죠. 그냥 내가 여기 있어 주니까 네. 그때는 왜냐면 태양이 그때는 심심할 테니까 네. 그런 그러면- 느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상상은.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네. 뭐 뒷산에서 네. 태양을 쫓아 여기까지 왔다는 듯. 그죠? 그렇네요. 그죠? 나무가 왔구나. 거꾸로 얘기하면 되죠. 네, 네, 네. 제가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네. 한번 볼게요. 태양자 네. 나왔으니까. 네. 자, 뒷문장 이제 써보세요. 그럼 이제 들녘 한가운데 잣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뒷산에서 태양을 따라 걸어왔다는 듯.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어떻게 나오는 게 나을까요? 뭐가 나올까요? 왜 따라왔을까요? 뭔가 더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냥 따라온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뭔가 진짜 누가 이렇게 가면 잠깐만요 하면서 왜 교실에서 네. 선생님이 나갔는데 네. 어떤 학생이 네. 이렇게 마치 뭐 질문이 남아 있던 거 마냥 네. 따라가듯이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요. 네. 마지막 한 줄로 시를 끝내는 거예요. 한 줄. 왜 우두커니 서 있을까요? 아쉬워서 가는 게 또 오라고 또 오라고. 이럴 때는 이제 아쉬워서. 자연만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뭘 얘기냐면요.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메시지요. 예,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같은 거. 네. 너, 너. 당신. 당신을 넣어보는 거예요. 당신. 예를 들어 당신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냈던 날처럼. 너무 슬퍼지는데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당신을 마지막 예를 들자면 예. 아니면 이별했을 때 얘기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절 빼도 될 것 같고요. 당신이 직위로 끝나는 거예요. 뭐뭐처럼. 제목은 뭐가 될까요? 제목은 뭐가 될까요? 다 같은 지금이 가을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당신을 마지막으로 보낸 이 자체가 이별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목에다가는 제가 볼 때는 가을 이별.
어때요? 좋습니다. 가을 이별. 가을에 화자는 이별한 적이 있대요. 네. 이별을 해서 이 잣나무를 보면서 저 모습은 내가 그녀를 떠나보냈을 때 아쉬워서 가다멈추고 하면서 딱 멈춘 자리가 지금 잣나무의 모습이다. 물 위에서 떨어져 나와서 거기서 그 가을 이별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시에서는 이렇게 물음표는 이렇게 안 적는 게 좋아요. 이 물음표 딱 붙어버리면 꼭 그렇게 읽으라는 느낌이거든요. 해석이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아, 시에서는 물음표가 없군요. 없어요. 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대부분 생략을 하죠. 그리고 점도 대부분 다 생략을 해요. 아, 그렇군요. 예, 마침표 같은 거. 뭔가 그냥 열어주려고. 어떤가요? 아니, 저는 제 문장 그냥 약간 뭐랄까 초등학생 문장 같고, 이거 뭔가 이게 매끄러워지는 느낌이 막 드는데요. 기름이 발라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이게 이렇게 변하게 와, 역시 시인님이십니다. 자, 이거 한번 낭송 한번 해주시죠. 음악도 한번 쳐주시고. 가을 이별. 다 같은 나무인데 왜 쟤는 혼자 있을까? 들녘 한가운데 잣나무 한 그루 서 있다. 뒷산에서 태양을 따라 걸어왔다는 듯 우두커니 섰다. 당신을 마지막으로 보낸 날처럼. 어우, 부끄러워. 어이, 감사합니다. 짠한데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우, 네. 이거 이런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은 아마 울었을 거예요. 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글을 써놓고 제가 읽다니요. 네. 또 시인님 앞에서, 네. 아유, 시인님 덕분에 제가 글도 써보고, 근데 정말 이게 살짝만 만져주셔도 이게 글이 너무 매끄럽게 흘러가는 게 느껴져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쭤볼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요즘 시라는 느낌이었는데 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시들하고 요즘 시들하고 조금 많이 다른 듯한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더 직관적이 됐던 것 같고 그 하상욱 시인이라고 제가 그 시인님 그 시를 봤는데 굉장히 짧더라고요. 거의 한 문장 네네. 요 정도에서 시가 끝나버려서. 근데 그게 어떤 그런 스타일이 작가님의 시와는 조금 더 다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세요? 작가님께서 요즘에 그런 짧은 시들이나 그런 젊은 감성의 시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시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 짧은 시 하상욱 씨 아마 광고 카피 쪽에 그렇군요.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시가 유행이 되는 수 있는 결정적인 제 생각에요. 계기는 SNS가 발달하면서 이 긴 글을 잘 읽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카툰 같은 것도 보니까 대부분 슉슉 넘기게 되는 것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한마디로 핸드폰 한 바닥에 딱 들어오는 시, 그렇군요. 그런 짧은 시. 짧은 시들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상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고요. 지금 문단에 봤을 때는 요즘 시들은 그 변별력이라고 그러죠. 내가 시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로 파고 들어가냐면요, 자기 그 내면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요즘 현대 시, 젊은 시인들이 쓰는 시들은 전부 내면에 치중하다 보니까 몹시 난해하고 모호하고 해석이 어렵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시인의 시들을 평론가들은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평론가들은 그 시를
자신이 배운 이론에 철학자라든지 뭐 락강, 데리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끌어와서 이렇게 해석해 주기를 좋은 소스죠. 왜냐하면 분명하지 않으니까 시 자체가. 그렇게 해서 요즘 시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안타까운 것이기도 해요. 독자들하고 많이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 있다라는 느낌. 그렇군요. 오히려 더 난해하고 모호해졌군요. 어떤 그런 주류 문학계에서는 현대 음악도 사실 좀 비슷한데 현대 음악의 어떤 클래식의 작곡은 굉장히 난해해지고 네. 모호해지고 음정이라는 게 없어지고 음정의 경계가 없어지고 다 무너져 있거든요. 어떤 그런 흐름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시도 그렇고 네. 음악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오히려 더 길어졌고 난해하고 모호해졌다. 그런 시들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질 않았나 봐요. 그런 시들을. 그래서 혹시 그런 시 있으면 또 나중에 소개해 주시면 그 시 중에 좀 좋은 시들로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윤석택 시인님 만나서 그 민인의 별다방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셨는데 오늘 저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고 이렇게 기타 반주에 또 시도 읽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참 여기 오는 과정도 풍경이 좋은 별난 체험장 곳에서 그리고 진행하는 공간도요 옛날 교실마다 네, 교실이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운치 한마디로 낭만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그냥 속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문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스스로도 뭐라 그러죠? 되새김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 그리고 너무 좋은 말씀 그리고 너무 좋은 지도. 네, 저 많이 배웠고요. 저도 시인님의 영향을 앞으로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그 윤선택 시인님을 모시고 미니의 별다방 첫 번째 마치도록 하는데 오늘 같이 애써주신 그리고 좋은 연주해주신 우리 기타리스트 이진성 씨도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연주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의 연주 제가 임파서블 드림이라는 곡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임파서블 드림을 끝으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도 믿고 따르리라 가질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발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내가 영광의 이 길을 진실로 따라가면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평화롭게 되리 세상은 밝게 빛나리라 이 한 몸 찢기고 상해도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가는 저 별을 향하여 감사합니다.